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체면 화법으로 강력한 마술을 일으키는 방법. 인생은 하나의 꿈이다. 바르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밀턴 에릭슨, 언어의 마법사입니다. 우리는 언어의 마법사들의 말에는 체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 체면술의 창시자인 밀턴 에릭슨은 분명 체면 효과를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1902년부터 198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50년 이상 체면에 몰두했고 말년에는 그 분야에서 비할 바 없는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객들을 주문 한 구절로 깊은 체면 상태에 빠뜨려 통증을 없애고 불쾌한 일을 잊게 만들고 사람이나 물건을 환각으로 보게 하고 오래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숙달된 사람을 위한 방법. 밀턴 에릭슨은 여러가지 대화 모델을 창안했으며 이는 현재 듣는 사람을 새로운 사고로 이끄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을 위한 비밀 열쇠입니다. 전제 조건은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모한 상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고 또 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기본 원칙을 착실하게 터득했다면 체면 화법의 위력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밀턴의 마술. 몽환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지금 몽환 상태일까요? 몽환이라니 말도 안 돼. 나는 지금 의식이 분명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가요? 분명히 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몽환 상태에 있지 않고서 이런저런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브록하우스 백관 사전에 따르면 몽환이란 현실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언제나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만프레드 짐머만 교수에 따르면 매초마다 1100만 비트 이상의 정보가 우리의 오감에서 중추신경계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눈은 1초당 1000만 비트를, 피부는 100만, 귀는 10만, 미각은 1000비트를 내로 보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의식은 기껏해야 초당 40비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들어오는 양의 28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보가 축구장만큼이라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냥갑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각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몽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몽환은 능률이다. 몽환 속에 있다는 것은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주의력이 없다는 거나 졸리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몽환은 정신을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몽환이 깊어질수록 집중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몽환은 몰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정신은 바로 이 책의 지면에 그리고 그 속의 의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것은 당신의 의식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글을 읽는 순간 다시 이것들의 의식이 됩니다. 왼쪽 새끼 발가락의 감각, 혹은 오른쪽 귀 뒤쪽의 감각, 호흡의 리듬과 깊이, 우리가 호흡에 대해 생각만 해도 호흡은 변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대한 지식, 즉 A2 플러스 B2는 얼마가 될까? 물론 지금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보냈던 아주 멋진 휴가, 그곳의 경치, 대표적인 소리,
좋은 감정과 최고의 순간들. 이 모든 사실, 감정, 기억은 존재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의 조그마한 의식의 창에는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식의 불빛을 거기에 비추기 전까지는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몽환. 책을 읽는 데 위해서 말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몽환은 늘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에만 집중됩니다. 그러니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깊이 잠겨 운전을 하다 보니 그 구간을 어떻게 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이 모두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핸들을 잡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느껴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깊이 몰입해 무아지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두 번째 말을 걸어서야 꿈에서 깨어난 듯이 우리를 쳐다보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를 찾느라 온 집안을 3번이나 철저하게 살피고 싱크대도 열어봅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부엌으로 와서 싱크대에서 열쇠를 집어들고 그럼 이건 뭐야? 하고 묻습니다. 이때도 깊이 몰입해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끊임없는 무아지경의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력은 항상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불빛을 봤다. 몽상가들은 자신의 몽상을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몽상가들은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리고 대단히 집중해서 과거의 온갖 세부 사항을 떠올리고 생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짜 맞춥니다. 몽상가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신을 잘 집중합니다. 단지 무엇에 관해 정신을 집중할지 결정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말의 마술사에게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바로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중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청중을 무아지경의 상태로 만들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은 청중의 무아지경 속으로 몰래 들어간 후 그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체면 화법의 기본 구조. 시작과 목표. 체면 화법의 기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반영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묘하고 모호한 암시를 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입니다. 경험의 반영, 데려오기. 첫 부분을 말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청중은 멀리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저기에게로 모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청중을 데리러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실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면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미 알고 있듯이 청중은 우리가 나타나서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이미 몰입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근심 걱정에 몰두해 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어떤 사람은 창문 밖을 보며 주말 계획을 공상합니다. 몇몇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몰입을 당신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중의 관심을 끌어올 것입니까? 최선의 방법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청중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청중의 몰입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마치 당신 자신이 청중인 것처럼 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보십시오. 과거,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여기 오기 전에 그리고 여기 오는 동안 청중으로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여기서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현재 청중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강연장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맛이 납니까? 실내 온도, 냄새, 음식 등등. 미래, 청중으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강연장이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후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듣는 것이 곧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의 발언 속에 슬쩍 집어 넣으십시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나도록 만드십시오.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하도록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과거죠. 이 말은 여러분이 제 시간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해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혼잡한 교통 상황과 과거, 복잡한 신청 절차를 과거 거쳐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을 지탱해주는 이 의자에 현재 앉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축하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평생 교육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현재 결심을 하게 된 과거,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 속한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주의력으로 현재 이틀 동안만 참여하신다면 미래, 사람이 하는 대화의 표면 뒤에 숨겨진 것을 알아내고 미래죠. 여러분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3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을 미래 약속드립니다. 청중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같은 연못에서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과 청중 모두 똑같은 것에 몰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은 당신이 그들을 잘 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당신은 나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했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연사로서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청중은 기꺼이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암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게 하십시오. 밀턴 에릭슨은 미국 중서부의 한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잃은 말이 농장으로 왔습니다. 그 말이 누구네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린 밀턴은 말 위에 올라탄 후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이 스스로 방향을 잡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리도록 했습니다. 말이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는 말을 다시 길로 데려갔습니다. 교차로에서도 말에게 스스로 결정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가게 했습니다. 아주 멀리에 이웃 농장이 보이자 말은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밀턴과 말은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우리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지?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알고 있었어요. 교묘하고 모호하게, 재치있고 능란하게 청중의 몰입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교묘하고 모호한 암시를 불어넣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하는 방법은 밀턴이 길 잃은 말을 다른 것과 같이 합니다. 즉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만 자신의 목을 만드는 것은 듣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 암시는 교묘하고 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실험을 해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숨을 마십시오. 눈을 깜빡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제 오후 3시 정각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암시를 자신에게 해보고 나서 다음과 비교해 봅니다. 긴장을 풀고 호흡을 하십시오. 눈을 깜빡이십시오. 자, 지금 해보세요. 어제 오후 일어난 일 모두를 아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 어쩌면 기분이 가장 좋았던 순간을 그 순간 그대로 꿈의 의식 속으로 불러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기분을 잠시 유지하십시오. 눈치챘겠지만 두 번째 암시는 첫 번째 거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암시는 여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더 그럴듯한 기분 좋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암시를 위한 조건입니다. 물론 전제는 청중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몰입 속으로 들어가서 신뢰를 충분히 쌓아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쓰이는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봅시다. 당신은 이 문장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곧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실행할 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공적인 암시의 기준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신뢰를 쌓습니다. 청중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고 모호하게 합니다. 각자 자신의 목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개연성. 이건 역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분 좋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잘 됩니다. 다음은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계적으로 안내하십시오. 앞서 말한 반영과 암시를 연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시작 부분에는 암시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을 많이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강연의 시작, 새 단원의 시작, 새 논거의 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의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호감을 얻으면 얻을수록 암시를 자주 불러넣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제가 한 설명을 쭉 따라오면서 몇 가지 예를 접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에 대한 의견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서 정보를 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세 번이나 듣는 사람의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청중의 몰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두 번째 문장을 위해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이미 라는 말을 통해 간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중이 정말로 벌써 들은 바를 이해했는지, 정보를 결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 암시는 첫 문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습니다. 듣는 사람은 의식적이라 보다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첫 문장이 옳다면 그 다음 것도 분명 맞을 것이다. 그러면 암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은 행동으로 이끌어 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 화법의 기본 구성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청중의 처음 세계와 일치하는 몇 가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라고 간단한 말로 방향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묘하고 모호한 암시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세 번째, 체면 화법의 10가지 기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체면 화법의 10가지 기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개는 연결을 더욱 세련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3에서 7까지는 청중의 몰입을 더 깊이 만드는 데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8에서 10은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실과 암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컴퓨터 판매인인 마르타가 고객들에게 최신 고성능 컴퓨터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급 모델의 강력한 성능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여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이테크 제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며 또 여러분의 소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는 저희 컴퓨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옳으면 다음도 옳습니다. 마르타는 두 부분을 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옳다면 다른 쪽도 옳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 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객이 무조건 동의할 수 있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부분 역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청중은 당신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고한 것을 체험하는 순간 당신이 연결시킨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두 번째 부분도 믿게 됩니다. 미래를 이용하십시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직원의 경영진 회의에서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당연히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디어에 관해 들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저희 생각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비용 문제도 논의했고 프로젝트 팀원을 구성하는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 각자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일상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되든 다음번에 이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쯤이면 프로젝트 컨셉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 것입니다. 경영진이 협의를 마치고 각자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연결은 자동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직원의 좋은 제안이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연결은 아주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과 결과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호르스트가 깨끗한 집을 원하는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서 충분히 살펴보시죠. 제가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회색 벽에 수많은 빨간 꽃봉오리가 달려있는 멋진 장미 덤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광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내 집처럼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담고도 됩니다. 이것은 두 부분을 연결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 가족이 중개인이고 예고한 것을 보는 즉시 그들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이군. 그 사람이 말이 맞았어. 그렇다면 집이 편안하다는 것도 분명 사실일 거야. 이 사실과 암시를 연결하는 두 가지 체면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거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하면은 더 자신있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아참, 지금 앞 문장이 바로 이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요?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실행도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건을 지칭하지 않는 명사로 공상을 자극합니다. 어떤 화술 강사가 강연을 끝내며 말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하는 기술을 세련되고 탁월하게 만드십시오. 지식과 경험이 전체를 이룰 때 비로소 말하는 능력이 말하는 예술로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생략이 관건입니다. 이 문장은 완전히 마술 주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술 주문은 의미가 통하는 문장을 만들고 정보를 전하는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듣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 것, 힘, 능력, 경험 등 물건을 나타내지 않는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명사화로서 진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원래의 명사처럼 존재나 물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행, 행동, 경험을 나타냅니다. 어떤 명사가 진짜 명사인지 아니면 명사화한 것인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시다. 어떤 크기든 손수레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속에 명사가 지시하는 것을 담을 수 있으면 진짜 명사고 그렇지 않다면 명사화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어떨까요? 이 말은 수많은 대중가요에 들어가 있으며 자주 쓰는 말이지만 손수레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사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계기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에는 명사화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계기와 사랑이 그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문장을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아주 개인적인 경험, 아주 독특한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사랑의 계기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법 주문의 목적입니다.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청중은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게 됩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명예, 충성, 기쁨, 이득, 성장, 발전, 학습, 웃음, 호기심 등도 강력한 명사화입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생각이 이 단어 주위를 떠돌면서
이를 이해하고 심지어 보충하는 데 힘을 집중시킵니다. 초당 40개의 단위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생각의 틀은 완전히 이 단어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청중은 당신의 강연에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삐는 당신 손에 있으니까 잘 조절해서 청중에게 각자 개인적인 방향을 찾도록 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부정확한 동사로 수많은 여지를 남기면 됩니다. 어떤 화술 강사가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장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듣고 보십시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겹겹이 쌓이는 의문들. 이 문장들 속의 마법 주문을 이해했습니까? 이번에는 동사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의문을 풀어주기보다는 의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왜 배우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동의 범위를 부정확하게 언급하면 할수록 청중에게 곰곰이 생각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의력을 당신에게 묶어둡니다. 모든 동사가 이 방법에 이용될 수 있지만 주다, 받다, 배우다, 성장하다, 기대하다, 인식하다, 지각하다, 살다, 하다, 보다, 듣다 등등 몇몇은 특별히 큰 효력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장 속에 이 단어들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마치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멋진 요리에 양념을 뿌리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운다는 것은 이토록 쉽습니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마술 주문 몇 가지만 사용하면 청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 없이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사가 부서 책임자들과 미팅을 마무리 지으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의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고 고객들도 더 충실해졌으며 서비스도 나아졌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우리 모두 큰 성공을 이뤄냅시다. 상대 없이 비교하기 법이었습니다. 비교법이 등장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생략이 빈 곳을 채워줍니다. 청중은 이사의 말을 듣고 반문합니다. 더 크다면 누구 혹시 무엇보다 더 크다는 말인가요? 언제와 비교해서 더 크다는 말인가요?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청중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없습니다.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주 애용되는 마케팅 수법입니다. 이것은 한정 상품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제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길게 줄을 서서 아무리 높은 가격이라도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깨웁니다. 듣는 사람에게 당신이 일하는 제품에 대한 동경을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즉, 당신이 말하는 목적에 대한 관심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비교 생략의 진가를 이용하십시오. 무엇과 비교하는지 설명하지 말고 비교급을 사용하십시오. 말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청중의 몰입은 당신을 향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어를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화술 트레이닝에 참가한 여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 덕분에 더 나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더 잘 이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리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말로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말이 변해서 할 수도 있고 되기도 합니다.
말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이런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를 생략해서 청중의 몰입을 깊게 만들고 자신에게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 혹은 마이엇이 대신 주어를 생략합니다. 사람, 인간 혹은 미국 사람 등 일본어하는 말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개념을 의인화합니다. 어떤 팀장이 문제가 더 이상 진척이 없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직접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적당한 자료를 찾도록 허용합시다. 우리의 경험 창고는 분명 기꺼이 문제에게 들어와서 샅샅이 뒤져도 된다고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생각이 탁월한 해결책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해결책.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자료를 찾는 문제, 그리고 샅샅이 뒤지는 것을 기꺼이 허용하는 경험 창고. 당연히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 누구나 머릿속에 그 장면을 그려봅니다. 문제가 머릿속에서 남몰래 자료를 찾아 다닌다고 하면 언어의 추상화는 사라집니다. 듣는 사람은 생각 속에서 영상을 만들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영상 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좋을수록 몰입은 더욱 깊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개념이든 이 개념에 사람의 모습을 부여하고 그 개념이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강연장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면 청중은 강연이 끝난 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웃음 띤 눈과 벌어진 입으로 자료를 볼 것입니다. 모호하게 들릴까 걱정된다면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청중은 이를 유쾌하고 재밌는 양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양념을 적당하게 뿌리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유쾌한 강연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선택권을 주되 선택의 결과는 모두 같게 합니다. 선택의 괴로움. 어떤 부인이 남편의 생일날 넥타이 2장을 선물했습니다. 남편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 그 다음날 곧장 그중 하나를 맸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나머지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군요 하고 물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 남편은 승산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품 프레젠테이션을 봅시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미 저희 신제품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몇 분은 마지막 장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라. 아니면 나를 선택하라. 당신은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분명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듣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시된 길은 모두 한 방향, 즉 말하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항상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남겨두기 바랍니다. 직원 간담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이 팀장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몇 가지 사소한 일을 제외하면 그는 팀장에 대해서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빙 둘러 말하지 않고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부 협력을 잘 하고 있군. 직원들도 팀장을 좋아하더군. 약간 걱정되는 점은 다른 팀과도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네. 다른 팀은 자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네. 그게 자네의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지. 저울 위에 놓인 말들에 대한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상관을 두게 된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상관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고 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알아듣기 쉬운 말과 능률은 전혀 별개입니다. 국장은 이 말을 하면서 거침이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자신이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한 말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 두 문장은 국장의 주장으로서 듣는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듣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께 우리는 아주 심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의견이 완전히 달랐고 무자비하게 싸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진술은 세 번째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팀장에게서 장래성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직접 표현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전달되는 이 모든 내용을 전제라고 부릅니다. 전제가 들어있지 않은 발언은 없습니다. 사무실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그 보고서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간단한 말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사무실 책임자와 직원들이 있다. 사무실 책임자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어떤 보고서가 있다. 직원은 그 보고서를 고칠 능력이 있다. 직원은 그 보고서를 고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전제는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즉 우리는 말을 들으며 전제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음번에 어떤 말을 들으면 안테나를 펴고 어떤 메시지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직원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국장의 세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약간 걱정되는 점은 다른 팀과도 잘 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네. 이 문장이 맞다면 그것은 팀장이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국장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국장은 팀장이 스스로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기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자네 팀은 많이 나아졌네. 나는 자네들이 모두 다른 사람의 작업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에 감명받았다네. 직원들이 지나가는 말로 자네 칭찬을 많이 하더군. 그게 자네를 상사로서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리고 지난 4분기 매출을 보니 자네 팀의 활동이 뛰어나더군. 나는 자네가 그런 팀 내 유대감을 다른 팀과 어떻게 맺어 나갈지 궁금하네. 그렇게 하면 자네 이미지가 아주 좋아질 것에 다른 팀도 자네를 열성적으로 도와줄 거고. 분석. 이제 두 번째 수정된 표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발언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전제로 인정됩니다. 팀 내 협력이 좋아졌다. 팀은 정보 교환이 잘 된다. 팀 구성원들이 팀장을 좋아한다. 팀의 기량이 뛰어나다. 다른 팀과의 유대가 이루어진다. 다른 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팀장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팀장은 다른 팀으로부터 열성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 전제 하나하나는 모두 칭찬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팀장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도록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팀장이 다른 팀과 어떻게 유대감을 맺어 나갈지 궁금하다고 하지만은 팀장은 당연히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속 사정을 드러내는 전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제의 위력을 활용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람을 설득하는 한 가지 조건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바로 당신이 하는 말에 들어있는 전제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어느 세일즈 강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통합하려는 여러분의 열의 때문에 저는 계획보다 훨씬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모델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쉽게 해줄 정보를 전해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전제를 보면 강사가 자신의 임무, 청중, 말하는 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말하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10번째, 트로이식 공략법. 메시지를 드러나지 않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밀턴 에릭슨은 자신의 말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잘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를 냅니다. 말하는 사람의 원래 목적이 듣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부감을 보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지시를 잘 따릅니다. 숨겨진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한다. 두 번째, 메시지를 부정문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질문의 형식으로 전달한다. 네 번째, 강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즉, 눈을 더 마주친다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천천히 한다든가 말의 속도를 늦추는 식으로 강조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신호를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아래 예문에 굵게 표시한 구절에는 원래 문장과는 다른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암시적인 작용을 합니다. 의식의 경계를 뚫고 숨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로이식 공략법입니다. 인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메시지를 숨기는 가장 단순한 형식입니다. 또 원칙을 익히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식적으로 감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모든 것을 직접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보내진 메시지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말입니다. 구매 책임자인 페르디난트는 자기는 따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납품 시기를 지키지 않는 한 협력업체와는 잘 지내지 못합니다. 나는 페르디난트에게 다음에 협력업체 사장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가족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막내 녀석에게 말했지요. 내가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럼 우리 둘에게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지. 나는 너를 인정해. 하지만 너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그것 말고 다른 일은 서로 잘 맞잖아. 저는 아들 녀석이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은 왠지 모르지만 당황했습니다. 그는 습관을 고쳤고 둘 사이의 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페르디난트는 이 말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 방법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정과 의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아주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실수를 피하기 위해 세 번째 조언에 나오는 예문, 즉 사과를 먹는 과정을 묘사한 문장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모든 단어를 기록하고 부정으로 표현된 것까지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문의 단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는 단어들도 부정적인 단어와 마찬가지로 무의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예문이 있습니다. 전산을 전공한 네나테는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바라던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사원 선발의 최종 단계에서 나의 코치를 받았습니다.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서장 및 인사 부정과 3자 면접을 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 제 서류를 보고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왜 이 여자를 뽑아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의 조건을 모두 100%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가 그 회사에 들어간 지 1년 후 부서장은 그녀를 뽑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당시 자신을 뽑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자
부서장은 꼭 그녀를 뽑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모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틀림없이 당시 숨겨진 메시지가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전에 내가 코치한 대로 아주 자주 연습을 했습니다. 강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합니다. 이 방법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전문가도 알아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다른 내용에 관해 말하면서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끝났습니다. 강연자인 로버트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라고 고무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랑하라. 거기에 재미를 느껴라. 그것을 매일 사용하라.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표면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바로 새 소프트웨어가 탄생하게 된 경위입니다. 개발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한 제품과 실험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제품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지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테스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다루는 데 재미를 느낍니다. 한편 서비스 직원들은 가장 오랫동안 이 소프트웨어를 다룹니다. 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매일 사용하죠. 새 부서 간의 협력은 항상 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는 굵은 글씨로 쓴 문장을 특별히 부각시켜 말합니다. 이 문장을 말할 때는 다른 문장보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합니다. 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가볍게 미소까지 짓습니다. 그러면 무의식이 강조된 부분을 인식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다음 4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숨기면서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스스로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능하면 간단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무의식은 복잡하고 긴 문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표면에 보이는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 내용을 빙빙 둘러 말합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숨겨서 전달할 때는 인용, 부정문, 의문문, 강조의 4가지 방법을 모두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쉽고 더 우아하고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 체면 화법으로 강력한 마술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